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줘.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아내에게 엄마로서의 자격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녀는 결국 도장을 찍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 앞에선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합의로 이어졌다. 이건 단순한 바람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버린 두 사람의 감정 전쟁이다. 최도현, 분석적인 사고와 차가운 이성으로 살아온 남자. 배신 이후에도 이혼 대신 통제를 선택했고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 침묵을 택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래요. 두 사람이 있다면 난 셋째가 되면 돼요. 그 말엔 체념도, 분노도, 남은 자존심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변했다. 사랑 없이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 이 선택의 끝이 과연 구원일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일지 지금부터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만나보세요. 최도연 차장은 저녁 6시쯤 집에 도착했다. 현대 그랜저를 차고에 밀어넣고 익숙한 듯 뒷문으로 들어섰다. 거실 너머로 풍기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한은주는 조금 일찍 퇴근해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여보, 다녀왔어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무뚝뚝한 침묵은 평소 그녀답지 않았다. 도연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은주는 아이들을 식탁으로 불렀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최지훈도 막내 민준이도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은주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정적. 그는 다시 물었다. 누가 사고라도 쳤어? 아니면 뭐 깨뜨렸니? 이번엔 은주가 낮게 대답했다. 그런 건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아빠, 사실은요? 저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민준이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 그럼 우리 은주 엄마 못된 엄마야? 지훈이 말을 끊었다. 그분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근데 널 괴롭혔니? 미워하셨니? 정이 없으셨어? 아니요. 아빠, 왜 그런 걸 물어요? 지훈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엄마가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은주는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이 오해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그녀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도연은 차분하게 물었다. 지훈아,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학교에서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분이랑 이야기하시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셨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쌍한 아이라고.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기록을 보면서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거의 외치듯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진짜 내 엄마야. 그럼 엄마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 너도 민준이도 내가 낳았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믿기 힘든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출생에 관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왜 서류상에 고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 계신데도요? 지훈이 진지하게 되물었다.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훈아, 민준아, 엄마는 너희 곁에 항상 있었지? 응. 기억나는 한 언제나 함께였어요. 그래, 오래전에 우리 가족에게 아주 힘든 일이 있었단다. 어른들의 사정이었지. 그래서 은주 엄마는 너희를 잠시 서류상으로 포기해야 했어. 하지만 마음까지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절대. 은주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지훈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럼 두 분이 진짜 부모님이세요? 그렇지. 이번엔 은주가 다시 나섰다. 내가 너희를 낳았고 키웠고 먹이고 입혔고 무엇보다 사랑해. 그러니까 난 너희 엄마야.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은 옆에서 겁먹은 듯 앉아있는 아내를 힐끗 보고 대답했다. 얘들아, 그건 어른들만 아는 이야기야. 지금은 아직 이르단다. 지우는 기분이 상한 듯 말했다. 전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보지 못할 영화도 있고 읽지 못할 책도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도 있잖니. 맞지. 그러면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 그런 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일부는 그렇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밥마저 먹자. 그리고 숙제해야지. 아빠, 우리 내일 숙제 없어요. 민준이가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랑 같이 가도 돼요? 정비소요. 그래, 숙제 없다면 따라와도 좋지. 그리고 6해가 흘렀다. 그 불편했던 날 이후로 정확히 6해. 그 기억은 잊혀지는 듯했지만 결국 아이들을 통해 다시 되살아났다. 최도연과 한은주는 모두 같은 보험회사 한일우보험 주식회사에 다녔다. 도연은 데이터 분석팀의 팀장이었고 은주는 세무회계팀의 팀장직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수원국립대학교를 졸업했다. 도연은 응용수학 전공의 인사관리 단기과정을 수료했고 은주는 회계경제학을 전공했다. 도연은 처음엔 서류정리 보조직으로 시작했고 은주는 말단 회계사원으로 입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실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해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 참고로 도연의 아버지인 최근택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창립 멤버이자 CEO였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커리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었다. 둘 다 뛰어난 실력으로 자리를 얻었고 누구도 낙하산 인사라 말하지 않았다. 도연과 은주는 모두 실력 있는 전문가였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탁월했고 회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00년에 결혼했고 2002년에 첫째 지훈이가 태어났으며 2005년엔 둘째 민준이가 그 뒤를 이었다. 월급도 괜찮았고 수원 외곽의 신도시 주택단지, 내넓은 주택, 깔끔한 차 2대, 그리고 2 아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전형적인 중산층 이상의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해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고 세계 경제를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었다. 대한민국 역시 경제 혼란의 여파를 맞이했지만 한일우보험 주식회사는 큰 타격 없이 위기를 넘겼다. 같은 시기 정부는 일부 보건 보험 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소규모 지원금과 세금 유예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경제적 풍파보다 더 깊은 위기는 도연과 은주의 집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9월의 어느 월요일, 도연은 아버지 최근택 대표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새로 분석한 보고서와 제안서를 정리해 들고 대표실로 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문서를 받자마자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도연아, 오늘은 일 얘기가 아니다. 너랑 나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남의 귀는 필요 없다. 그 말투엔 묘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아들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싫다. 그런데 내 아내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보인다. 도연은 순간 멍해졌다. 평소 개인적인 일엔 절대 간섭하지 않던 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대표는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입을 열었다. 6월쯤이었지. 내가 광주에서 열린 전국 바둑대회에 참가했을 때 말이다. 참고로 도연은 수학적 분석에만 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바둑연맹 등록된 준프로 수준의 실력자였고 레이트 2120을 기록하며 전국대회에도 출전할 정도의 고수였다. 2009년 광주바둑회관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바둑대회를 개최했고 도연은 당연히 그 대회에 참가했다. 도대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된 거예요? 도연이 묻자 최근택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가 그때부터 매주 세무청에 간다고 하더구나. 급여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게 엄마 일이잖아요. 맞다. 그래서 내가 세무청 쪽에 아는 사람 클라리사 이모한테 전화해봤다. 기억나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리사 이모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었다. 그분 말로는 지금도 급여 보고서는 예전처럼 분기별로 제출한대. 매주 제출할 일은 없다는 거야. 말이 끝나자 방 안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럼 아버지는 은주가 매주 세무청 간다는 걸 직접 확인하셨어요? 응. 실제로는 세무청에 들어가지도 않아. 진짜요? 도연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고 최근택 대표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회사 내에서 재무팀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아버지, 혹시 루머 수집하시는 거예요? 회사에 정보원이라도 두셨어요? 그래, 난 항상 상황을 알아야 해. 잠깐만요. 지금 말하신 걸 정리하면 아버지는 제 아내의 정직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고 널 아끼는 사람이다. 너한테 어떤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하는 거야. 도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옆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억누른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 그게 다다. 생각에 잠긴 채 도연은 대표실을 나섰다. 수학자이자 바둑 기사인 그는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분석한 뒤에야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었다. 이번 일도 다르지 않았다. 은주에게 괜한 의심을 품어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최근택은 결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젠장, 지금도 머릿속 복잡한 일로 가득한데 또 이런 일이라니.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스크린을 응시하며 정리하듯 자문했다. 일단 내가 아는 건 이거지. 은주는 매주 세무청에 간다고 했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서를 매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버지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빈틈없는 분이니까. 하지만 혹시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혹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면? 말도 안 돼. 부모님은 은주를 정말 아끼시잖아. 그건 배제하자. 도연은 키보드를 쳐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늘 그렇듯 생각을 정리할 땐 스크린 앞에 앉아 흐름을 그렸다. 무엇보다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도연은 컴퓨터 화면에 첫 항목을 입력했다. 루머. 입력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혜진 씨, 잠깐 제 방으로 와주시겠어요? 오혜진 실장은 그의 오랜 비서이자 함께 일한 지 7년이 넘은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도연이 입을 열었다. 혜진 씨, 우리가 꽤 오랫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저랑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혹시 절 교체하시려는 건가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건 아니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럴 리가요. 그럼 혹시 절 유혹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녀는 농담 섞인 눈빛으로 말했고 도연도 피식 웃었다. 회사 내 연애 금지 조항 아시잖아요. 근데 뭐 농담이 아주 매력 없진 않네요. 그만하시고요. 본론이나 말씀하세요. 도연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사실은 회사 내 루머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루머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을 깨물며 말문이 막힌 그녀를 보며 도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라 불편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감쌌다. 혜진 씨, 지금 우리 가족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는 그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지금 시급이 18,250원이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임원 쪽의 이야기에서 2만 원 이상으로 조정되게 하겠습니다. 그건 혜진 씨가 마땅히 받을 대우예요. 혜진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열었지만 도연이 먼저 말을 잘랐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 대화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도연 차장님.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1년에 3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나쁠 건 없지만요. 혜진은 손을 휘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모르겠다. 근데 말이에요, 차장님.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녀는 한 박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소문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은주 차장님이랑 대표님 운전기사 장우성 말이죠. 도연이 이름을 덧붙였다. 맞아요. 그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게 전부예요. 자세한 건 없어요. 그냥 소문이에요. 알겠어요, 혜진 씨.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혜진이 일어서며 물었다. 근데 우리 약속은 유효한 거죠? 물론이죠. 당신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혜진은 씩 웃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도연은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루머 항목을 체크하고 새 항목을 추가했다. 장우성, 그리고 곧장 직원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엔 최근택 대표의 제네시스 G80이 세 번째 칸에 주차되어 있었고, 장우성은 차량 안에서 핸디 청소기로 가죽 시트를 청소하고 있었다. 도연은 다가가 그에게 친근하게 악수를 청했다. 우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예, 차장님. 말씀하세요. 아이 참, 무슨 차장님이에요. 우리끼린 좀 편하게 합시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은주가 요즘 자주 세무청 가잖아요. 그거 다 우성 씨가 모셔다 드리는 거죠? 요즘 은주가 자주 세무청에 가잖아요. 항상 우성 씨가 태워다 주는 거죠? 네, 차장님. 은주 차장님이 편하게 가고 싶으시다면 그게 본인 선택이겠죠. 저는 태우고 기다리는 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녀 차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세요? 전혀요. 전 운전하기 전마다 꼭 대표님께 전화드려요. 필요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그럼 걱정 마세요. 은주 차장님 모셔다 드리는 거 전 괜찮아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일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그럼 이만. 둘은 다시 악수하며 헤어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짓말이다. 장우성은 은주를 세무청에 데려가지 않는다. 만약 바람 피우는 걸 숨겨주는 거라면 이유는 뭐지? 게다가 은주가 외도한다고 해도 굳이 타인에게 들킬 만한 짓은 안 해. 차라리 자기 차 K3 타고 몰래 다녔겠지. 결국 그는 생각했다. 그래, 이 루머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도연은 컴퓨터에서 장우성 항목에 체크하고 새 항목을 추가했다. 탐정.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가 커피 한 잔을 뽑았다. 오해진 실장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곧장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도현아, 무슨 일 있냐? 믿을 만한 탐정 사무소 알고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후 최근택 대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이유냐? 네, 아주 개인적인 일이에요. 알겠다. 적어라. 카스토리제스트 사설탐정사무소. 전화번호는 메모했지?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은주는 보통 언제 보고서를 제출하죠? 화요일 오후에. 최근택 대표가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현아. 대표는 조용히 덧붙였다. 무모한 짓은 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끄는 도현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카스토리제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밀한 감시 서비스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사안인가요?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 요금은 시간당 22만 원이며 정액제로는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네, 괜찮습니다. 그들은 감시 경로, 대상 인물, 보고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계약서는 팩스로 주고받았고 도연은 아내의 사진과 아버지의 차량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통화는 조용히 종료됐다. 도연은 컴퓨터에서 탐정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다. 화요일까지 남은 나흘은 끝없이 느리게 흘렀다. 한은주는 늘 그랬듯 밝고 성실하게 움직였고
누가 봐도 그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도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잠자리는 회피하며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다.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그는 이 모든 의심을 영원히 묻고 살아갈 작정이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리고 화요일이 지나갔다. 수요일 아침 전화가 걸려왔다.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까? 도연은 차를 몰고 바로 사무소로 향했다. 멀지 않은 거리였다. 그는 USB 하나와 A사 2장의 인쇄물을 받았다. 직원이 설명했다. 이 문서는 감시 대상자의 행적을 분 단위로 요약한 기록입니다. USB에는 해당 영상을 담았습니다. 음성은 없지만 화질은 최고 수준입니다. 혹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담겨 있나요? 고객님이 무엇을 상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아내분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상은 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보시더라도 무모한 행동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비용을 지불한 뒤 조용히 사무소를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곧장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사무실 앞 로비에서 회의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 아들, 언제든지. 영상 하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USB를 받았어요. 응, 컴퓨터로 보면 되잖아. 아니에요. 혼자선 못 볼 것 같아서요. 보면서 제정신을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극단적이긴 해도 정말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다. 내가 옆에 있을게. 도연은 USB를 TV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기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입을 맞추고 만지고 얽히는 두 사람, 소리 하나 없는데도 화면 속 광기는 봄철 발정난 고양이처럼 몸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그녀가 그렇게 유연한 사람일 줄 도연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 장면들은 너무도 노골적이었고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면은 장우성의 집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수원의 외곽, 오래된 판잣집, 페인트조차 벗겨진 울타리 뒤 허름한 주택. 도연은 3분도 채 되지 않아 화면을 꺼버렸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고 다리는 풀려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단번에 눈치채고 넘어지기 직전에 도연을 붙잡아 어깨에 팔을 두르고 라운지로 데려갔다. 그를 소파에 눕히고 급히 약을 가지러 나갔다. 도연은 발레리안 아약 몇 알을 삼키고 나서야 조금 진정되었지만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는 아직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최근택 대표는 휴대폰을 꺼냈다. 우성 씨. 예, 대표님. 지금부터 잘 들어. 당신은 해고야. 네. 왜? 그 일 때문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둘게. 당장 수원에서 떠나. 가능한 빨리. 아니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를 끊은 뒤 도연이 일어섰다. 어디 가려고? 아버지가 다급히 물었다. 사무실이요. 생각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는 USB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혹시 이혼할 생각이냐?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발 무모한 행동만은 하지 마라. 후회할 짓은 더더욱. 아버지, 아이들이 있어요. 도연은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되뇌이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모습에 놀란 오해진 실장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차장님, 얼굴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다.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별일 아니에요. 무슨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비처럼 보이시잖아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걱정 마요. 치명적인 건 아니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오해진 실장은 눈빛만으로도 도연의 상태를 알아챘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일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그녀는 말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 찬 탄산수 한 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끝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긴 듯 했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정말 고마워요. 지금은 괜찮아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돌아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마를 책상 위 차가운 표면에 댄 채로 눈을 감았고 그제야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켜 키보드를 끌어당겼다. 이혼. 그 단어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지워버렸다. 마치 스스로에게 반문하듯 새로 입력했다. 사랑? 고개를 살짝 젖혔다. 한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이 창문 너머로 흘렀다. 그녀가 정말로 장우성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으면 그녀는 평생 불행하지 않을까? 그는 자판에 다시 손을 얹었다. 확인, 고지어 적어내려간 단어들, 보장, 벌.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가정을 선택하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는 키보드를 조금 세게 두드리며 이어서 썼다. 완전 통제, 심리적 충격, 침묵 속에서 손가락은 다시 움직였다. 약점,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추가한 단어들, 아이들, 일, 부모, 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단어, 집. 그의 시선이 책상 위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은주가 직접 꾸민 베란다에서 찍힌 사진. 그녀는 그 단호박 넝쿨 아래서 환히 웃고 있었다. 그래, 저 집은 그녀의 약점이야.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혼한다면 그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그 집은 아버지의 결혼 선물이었고 등기 명의는 도연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는 손을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다. 혼전 계약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머릿속 정보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였다. 사랑은 어쩌면 그날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파일을 저장했다. 그녀는 대상자였다. 그날 밤 2009년 11월 10일 결정적인 대화가 드디어 시작됐다. 그날 밤 도연은 은주의 옷을 조용히 벗기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울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있었지만 기온은 차가웠다. 섭씨 이도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피어올랐다. 가족은 수원 종합운동장 앞에서 열린 보훈절 기념행진식을 구경하러 함께 나갔다. 참전용사들과 육상팀이 나란히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과 은주는 아이들을 최근택 부부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말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들은 거실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꼭 협상 테이블 같았다. 서류 하나 없이 마음을 놓고 벌이는 냉혹한 대화.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주야. 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사랑해?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떨리는 눈동자가 엿보였다. 그게 그런 건 아니야.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진심이야. 그녀가 말을 잇기 전에 도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그는 조용히 파일에서 한 장의 인쇄물을 꺼냈다. 불륜 당사자들이 흔히 쓰는 변명이라는 수책자였다. 그는 그것을 은주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다. 이런 말엔 난 관심 없어. 은주가 당황한 듯 책자를 바라보자 도연이 덧붙였다.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거야. 그는 눈빛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 사람 인생 망쳐도 내가 상처받겠니? 은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였다. 상처받지. 당신이 그런 일 하면 감옥 갈 수도 있잖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갑게 단호했다.
그저 사회적으로 끝내줄 거야. 적어도 이 도시에서 다시는 일도 못하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겠지. 은주는 시선을 떨구었다.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은 모르지. 그가 아무것도 없이 무너진 후엔 내가 그에게 뭘 할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연은 다시 물었다. 진심을 말해.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 거야? 나중에 무덤 앞에서 우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 은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 마, 도연 씨. 당신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거야. 은주야. 그가 다시 말을 끊었다. 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 정중히 부탁하건대 대답해줘.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숨기기 힘든 순간이었다. 알겠어요. 진심으로 말할게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그랬던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다치거나 망신당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결국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좋아. 물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넌 하나의 결정을 해야 해. 그의 말투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입술을 꾹 다물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혼을 선택할래? 아니면 가정을 지킬래? 당연히 난. 그녀가 급히 말을 꺼내려 하자 도연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아직 조건을 듣지도 않았잖아. 그녀가 숨을 삼켰다. 이혼이 아니라면 어떤 조건이든 따를게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참 멍청하구나. 잠깐 끼어들지 마. 내가 말할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음 또렷하게 내뱉었다. 이혼하면 넌 모든 걸 잃게 돼. 그는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내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내가 그렇게 애써 꾸몄던 이 공간도, 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베란다도, 단호박 넝쿨도 전부 사라지는 거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내 것은 아니야.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도 잃게 될 거야. 이혼 후엔 우리 아버지가 널 가만둘 리 없어. 최악의 인사평가와 함께 넌 회사를 나가게 되겠지.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이 도시에선 다시는 일 못 구할 거야. 그리고 아이들. 그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누가 생각해도 집도 없고 수입도 없고 불륜으로 망신까지 당한 엄마에게 2명의 10대 아이들을 맡기진 않겠지. 그리고 난 그 영상을 갖고 있어.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사무실 쪽을 가리켰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누구에게도 추적되지 않게 인터넷 어딘가에 영구적으로 퍼뜨릴 수도 있어. 넌 사회적으로 파산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맞닥뜨릴 결과들이야.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낮고 단호하게 마무리했다. 생각보다 넌 나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 그 말에 은주의 어깨가 한껏 내려갔다. 눈가가 붉어졌고 결국 작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도연 씨, 너무해요. 너무 잔인해. 하지만 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은주는 몰랐겠지만 우리나라에선 간통이 형사범이야.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저 작게 알았어요. 라고 중얼였다. 그래,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난 형사 고소도 할 거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하지. 그는 눈빛을 내리깔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래, 맞아. 잔인하지. 하지만 아직 충분히 잔인하지는 않아.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 나뭇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 선택지를 말할게. 우리가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거야. 비록 얼마나 불행하더라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다.
우리에겐 아이들이 있어. 지훈이랑 민준이.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도 엄마도 다 필요하잖아. 난 아이들을 당신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아. 적어도 엄마로서의 너는 대체 불가능하니까.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는 슬프고도 어딘가 안도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고마워요, 도연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말끝을 딱 잘랐다. 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보장? 그래,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널 아이들에게 묶어둘 거야. 은주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어떻게요? 양육권과 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해줘.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라고요? 도연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걱정 마. 아이들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넌 엄마로 계속 함께 할 거야. 그냥 혹시라도 정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 문제로 법정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야. 알겠니? 은주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제발 믿어줘요. 나도 믿고 싶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다. 하지만 난 지훈이와 민준이를 잃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판사가 만에 하나라도 너에게 양육권을 준다면? 은주는 눈을 질끈 감고 속삭였다. 그 서류에 서명하면 당신은 나를 바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은주야, 다시 말하지만 잘 들어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너를 아이들의 엄마로 필요로 해. 그 역할에 있어서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 문서가 너에게 무게감이 되어줄 거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떠올릴 생각조차 안 들게 말이지. 이게 내 방식의 보장이야. 언제든지 내 머리 위에 검이 매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난 그런 짓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알아. 그가 말을 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모든 걸 이해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할 거라는 거. 그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인 불륜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 소책자를 가리켰다. 아직 그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밀어붙였다. 진짜 너무해요, 도현 씨. 은주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나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난 지금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넌 나를 믿어야 해. 그리고 너 자신의 양심도. 은주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그녀는 작게 말했다. 알겠어요. 동의해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은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냥 당신이 공정하길 바랄 뿐이에요. 적어도 저처럼은 되지 말아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난 지금 이 모든 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말투는 흔들림 없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그래서 너도 일정 부분 보장을 받게 될 거야.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직 남은 조건이 더 있나요? 혼전 계약서를 쓸 거야. 정확히 말하면 혼후 계약서지. 그는 시선을 똑바로 아내에게 고정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은주는 고개를 숙이다가 마침내 작게 대답했다. 좋아요.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혼하게 될 경우 누가 먼저 요구하든 너는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집을 나가야 해. 옷, 신발, 그 정도. 그 외 모든 재산은 이 집에 남겨둬야 해. 이 집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니까.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은 날 완전히 벽 끝까지 몰고 있네요.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물어뜯는다고 말하려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반박할 수단조차 없어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은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공정하죠.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한은주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서에는 내가 성적인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자유를 갖는다는 조항도 들어갈 거야. 은주의 눈동자가 가볍게 흔들렸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난 남자고 파트너가 필요해. 한동안은 너도 알다시피 우린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을 테니까 내가 금욕을 감당하기엔 이미 그럴 만큼 멘탈이 강하진 않아. 은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오혜진 실장인가요? 그녀의 눈빛엔 미세한 경계와 질투가 스쳤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다. 은주야, 제정신이야? 그녀는 너보다 6살은 많아. 게다가 유부녀야. 그는 고개를 젓고 조용히 덧붙였다. 혜진 씨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어. 절대 아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안도의 빛이 살짝 스쳤다. 좋아요. 그럼 계속 말해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념한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아직도 더 남아있나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게 다가 아니야. 계약서엔 당신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포함될 거야. GPS 추적기, 센서 감지 장치 같은 거. 정확히 뭘 쓸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볼 생각이야.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 나는 항상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해. 당신의 통화 내용도 들을 수 있어야 해. 완전한 감시가 필요해. 은주는 숨을 삼키듯 낮게 중얼였다. 도연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난 일해야 해. 아이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해. 근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다고 상상해봐. 지금 어디 있을까? 누구랑 있지? 라는 의심이. 지금 내 상황에선 그런 불안은 당연한 거야. 그럼 내일도, 집중력도 전부 무너져. 동의하지?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계획 다 짜놓으셨네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의 냉철함과 똑똑함.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응. 말해봐. 당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그걸 안다고 뭐가 바뀔까? 글쎄요. 혹시 몰라요. 당신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좋아. 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짧게 말해줘.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우성이랑 있었던 건 정말 육체적인 관계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도연은 눈을 흘기며 테이블 옆에 놓인 소책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불륜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아요. 거기 다 나와 있는 말들이라는 거.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기계 하나 사서 혼자 해결했다면. 그녀는 눈빛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다. 그때도 이혼 이야기 꺼냈을까요?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손을 턱에 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기계는 말하지 않잖아. 자기랑 잤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아. 사장 딸 며느리랑 했다고 자랑하는 운전기사와는 달라. 은주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은주야, 만약 당신이 나랑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러웠다면 기다려요. 이번엔 제 차례예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막았다. 만약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왜 당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복잡하고 무거웠다. 맞아. 난 우리가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 정말 어떤 문제든. 그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지. 만약 내가 만족을 못 줬다면 그건 이제 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 당시엔 도연은 단호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육체적인 친밀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관계를 다시 세우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보자. 은주는 묵묵히 그 말에 따랐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얼마 안 된 날, 둘은 오랜만에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도현 씨,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다시 방에서 함께 자도 되지 않을까요? 그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되물었다. 당신 방에서 말이야? 우리 방이죠. 그녀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아직. 은주는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길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근데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되면 그 변화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야.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나 혼자 자는 게 익숙해졌거든. 당신 옆에서 자면 도리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장난스러운 톤을 살짝 덧붙였다. 게다가 미안한데 당신 코 골잖아.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기쁨도 슬픔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또다시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도현 씨. 그녀는 눈을 맞추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나 요즘 너무 지쳐요. 당신의 통제, 이혼과 파탄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까봐 매일 숨 죽이며 사는 것. 사랑도 없고 온기도 없고 이해도 없는 삶에 진심으로 지쳤어요. 도연은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 가족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요. 아이들을 안고 당신에게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별것 아니지만 이젠 그런 게 제일 소중하단 걸 알게 됐어요. 은주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사랑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요? 산책이라도 밥 한 끼라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가장으로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어.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당신도 존중해. 그 이상 뭘 더 원해? 은주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게요. 난 아직도 아내인 것 같지 않아요. 은주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냥 말해. 솔직하게.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그 이후 둘은 서로의 틈을 조금씩 좁혀가기 시작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단 무언의 타협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서로에게 남겨진 상처를 덜어주는 방법이기도 했다. 말없이 흐르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도연은 그녀에게 조용히 고백했다. 나 지금 두 사람과 연락하고 있어. 은주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난 셋째가 되면 되겠네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그들의 관계는 사랑 없는 재시작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상처,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이 그 밤 이후 아주 조금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억제된 분노가 터지듯 절정에 이르곤 했다. 몸을 비틀고 헐떡이며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흐느낌으로 이어지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성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그런 밤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 나아지게 만든 건 아니었다. 오히려 침실 밖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남은 건 격정과 불안만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할 거란 걸.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젖히며 말했다. 그 순간엔 그냥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게 살자면 그렇게 살자. 그날 밤 아이들이 갑자기 출생에 대해 묻던 그 밤 둘은 관계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란히 누웠고 은주는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작은 속삭임만이 공간을 메웠다. 스테이시는 떠났어요? 은주가 물었다. 응. 하와이로 갔대. 좋은 제안 들어왔다고. 그리고 하와이잖아. 겨울도 없고 불쌍한 내 고아 남편. 은주는 그의 품에 살짝 더 기대며 웃었다. 기분은 어때요? 뭐 괜찮지.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이 있잖아.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일부일처제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은주도 따라 웃었다. 모범 남편이 되시겠어요? 도연은 그녀의 머리 위에 입을 맞췄다. 그래야겠지. 근데 오늘 너무 긴장했어요. 은주가 조심스레 말했다. 조지 때문에? 응. 큰일 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터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도연 씨가 내 양육권을 포기하게 했던 거.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주야, 그건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아니에요. 그녀가 반박했다. 그건 압박이었어요. 선택이 아니었죠. 직장, 집, 평판, 그 모든 걸 잃는다고 말했잖아요. 이혼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그건 너무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애들을 내가 데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막고 싶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결국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겠죠. 은주야. 그가 나직이 말했다. 정확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녀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두었다.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그럼 됐지. 그는 비릿하게 웃었다. 그녀는 한 박자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그 아이들, 내 아이들 다시 입양할 수 있을까요? 부탁이에요. 그는 긴 침묵에 빠졌다. 은주는 콧등을 훌쩍이며 말했다. 제발요, 도연 씨. 제발.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자. 그걸로 됐지? 그는 등을 돌려 이불을 덮었다. 자자. 내일도 길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바람의 기록 시즌2에서 만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완벽한 용서나 사랑의 회복을 다룬 게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 무너진 사이에서도 아이를 위해 멈추지 않는 부모의 이야기였죠. 우리는 때로 사랑보다 책임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